안녕하세요.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 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오터레터의 발행인 박상현님과 샌프란시스코 대학 부교수 정은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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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시즌 2. 드디어 시즌 2라니 감격스럽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재희님도 정식으로 합류하셨잖아요. 너무 기뻐요. 네. 솔직히. 그때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에피소드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지금 한편으로는 너무 신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긴장돼서 뭔가 이렇게 몸이 반 쪼개지는 기분이에요.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 저희 시즌 2가 또 그 이재희님의 조인으로 인해서 더 뭐랄까 풍성해지고 또 재미난 방송으로 거듭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버즈 토픽스 이야기를 잠깐 하기 전에 저희 오피스아워 시즌 2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그 설문을 했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거의 뭐 40분 좀 안 되게 참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 몇 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런 피드백과 평소에 이제 주변 분들의 아름아름 피드백을 또 기반으로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원래 이제 버즈 토픽스랑 이슈 토크 그리고 추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2부터는 버즈 토픽스와 이슈 토크 그리고 애청자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주소는 officehours.space거든요. 저희 뭐랄까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다. 뭐 이런 대충 네. 오피스 아워지만은 영문으로는 오피스 아워즈입니다. S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officehours.space.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웹사이트와 함께 그 저희 페이북 그룹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상현님 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페이스북 그룹 저희가 그동안 그 프라이빗으로 그 운영을 해왔잖아요. 뭐 신청하시면 다 받긴 했지만 그래도 프라이빗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좀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해서 퍼블릭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 정책이 프라이빗으로 시작했으면은 퍼블릭으로 전환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들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바로 또 넘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원래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찾아가지고 퍼블릭 그룹으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희랑 계속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냥 저희가 원래는 페이지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페이지를 하게 되면 뭐 운영진만 계속해서 글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야기를 나누고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룹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고 형태는 이제 퍼블릭으로 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희님이 또 공유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셋이서 회의를 하다가 저희 좀 피드백이라든지 저희가 참고할 만한 기사 같은 것들을 또 저희 그런 새롭게 만든 그룹에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끼리 의견을 나누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관련 기사 뭐 이렇게 재밌었던 얘기 이런 거 링크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청자 질문 코너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 아직은 질문 없었죠? 아직 그동안 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원래 그 클럽하우스에서 마지막 뭐 한 20여 분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섹션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듣고 저희가 또 답변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가 저희 웹페이지 officehours.space에 가시면은 그 질문하는 섹션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뭐 저희 뭐 테크 이야기, 미국 사는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 질문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는 시간을 다음 에피소드부터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은 갑자기 요구를 저희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페이스북 그룹 오피스아워 새로 이제 퍼블릭 그룹으로 만든 거는 또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새 방송 업데이트들 꾸준히 또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네, 그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저희 원래 코너죠. 버즈 토픽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네, 그 Sir Richard Branson 기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네, 버진 갈락틱의 리처드 브랜슨이 드디어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이 민간인이 민간 자본으로 한 첫 번째 우주 여행이고요. 제프 베조스가 먼저 자기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프 베조스가 그 발표한 다음에 리처드 브랜슨이 발표를 하면서 9일 전에 자기는 하겠다라고 해서 좀 신경전이 있는 게 거의 확실하죠. 좀 약간 네. 유치한 느낌이 들죠.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근데 리처드 브랜슨 캐릭터가 그동안도 계속 좀 그런 면이 없지 그렇죠. 않아 네. 있었고, 특히 이거 하고 나서 블루 오리진 쪽에서 트윗을 날렸는데, 뭐 딱히 우주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통 이제 우주 여행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라인을 카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그 땅에서부터 100km 상공을 넘느냐 안 네. 넘느냐를 보통 분기점으로 잡거든요. 근데 네. 버진 갈락틱은 비행기를 올려서 비행기로 로켓을 올려서 거기서부터 로켓을 런칭하는 방식이라서 사실 보시면 되게 작아요, 기체도.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엔진과 큰 출력을 낼 수가 없어서 100km가 안 되고 뭐 80 몇 킬로 이 정도 되거든요. 80 몇 킬로 상공.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걸 우주 여행이라고 해도 되나? 이런 이제 좀 일침을 날렸죠. 근데 네.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유치하게 또 그렇게 찌른다. 또 그런 비판도 네.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그 둘의 신경전 둘이 알아서 해결할 거고요. 네. 제가 근데 네. 그럼 베이조스가 올라가는 거는 그 칼만 라인을 넘는 건가요? 네, 넘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시험 비행에서도 넘었었고, 그 라켓 자체가 이렇게 그걸 넘기 위해서 그만큼 더 큰 출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네, 카만 라인은 넘을 거예요. 참 뭐 어떻게 보면 빌리어네어들이 요새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우주 놀이 하는데 지금 막 여념이 없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제가 뉴요커에서 만나.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 말씀하세요. 이게 약간 그 의미 좀 문제가 생겼네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주 탐사라는 어떤 이게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여행이라는 거 정도에, 그러니까 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여행을 그 정도 한국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에 하는데, 이 정도의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가면서 아주 갑부들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당연히 그 부분 동감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봤는지 뉴요커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아직도 팬데믹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판에 이 비싼 돈 거금을 들여서 거기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심지어 그 우주의 무중력 공간에 있었던 시간은 뭐 깨끗이 한 6, 7분 정도인데 그거 뭐 좀 돈 자랑이냐, 약간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당연히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또 지구를 지금 지키지도 못하는데 우주를 뭐 어쩌겠다는 거냐 막 이런 소리들이 있고, 사실 그 타임라인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뭐 화성 콜로나이즈 타임라인이라든지 그 멀티 플래닛 그 콜로나이즈 타임라인 같은 게 사실 바로 코앞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자본이 투여돼야 되고 대단히 먼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within our lifetime에 멀티 플래니터리 그 스피시즈로 진화할 수도 있다고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는 하긴 했으나, 근데 저는 과연 그 돈을 들여서 굳이 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벌써 가야 되지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지구나 좀 살리지.
예, 바다 거북이랑 네. 북극곰 좀 살려주지. 네, 왜 저 사실 나가서. 그 얘기에 되게 100% 공감하고요. 그 베조스도 그렇고 이제 브랜슨도 그렇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우주에 나가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니 음, 너희도 꿈꿀 수 있다. 뭐 이런 음, 메시지도 많이 하고 특히 브랜슨 같으면 뭐 그 비행기도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짓고 뭐 디어만 편지 쓴 것도 막 동영상으로 방송 계속하고 뭐 이렇게 뭔가 되게 이걸 아름다운 소년이 꿈을 이루는 뭐 이런 스토리로 포장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돈 자랑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이거랑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죠. 그건 음, 아닌데 이거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그 전에 나사가 있었고 정부가 있었던 거랑 다르게 이제는 사기업에서 프라이빗 펀딩으로 개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인류 전체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또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스타링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위성 쏴가지고 인터넷 그 지구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거 같은 네. 어프로치는 차라리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조금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우주 잠깐 6, 7분 경험하는 게 25만 불이라고 음, 그러던데 티켓이 거의 그죠? 네. 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까지 그 기술이 발전해 오는 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다 같이 약간 리마인드를 네.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2004년에 엑스프라이즈에서 민간 자본으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나? 라는 그 챌린지를 던지고 그 음,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던 그 팀이 스페이스십 1이고 그게 스페이스십 2부터 버진 갈락틱이 붙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민간 자본으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나라는 걸 스프라핏도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네. 단체에서 상금을 걸고 이렇게 챌린지를 열어서 이제 국가나 정부, 특히 한 나라나 한 정부가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민간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이렇게 엑스프라이즈가 지금 계속 챌린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엑스프라이즈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2019년에 이제 에누마가 공동 우승을 한 게 교육 챌린지. 음, 선생님과 학교가 없는 곳에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얼마만큼의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가 챌린지에서 이제 에누마가 공동 우승을 했었고 아, 올해 이제 더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차세대 단백질 챌린지에서 지금 세미파이널 준결승까지 올랐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엑스프라이즈라는 단체가 어떤 문제에 주목하는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원류와 그 엑스프라이즈가 그 뒤로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음,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서 음. 소개했습니다. 아, 왠지 그 지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냥 단지 맞습니다. 우주 여행보다는 그렇죠. 저도 살펴봐야 여기 되겠습니다. 저도 우주에 갈 날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상현님이랑 농담 삼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가 첫 번째로 가겠다 막 이렇게 공언을 했었잖아요. 우주로 네, 가는 거. 네, 네. 농담으로 그게 첫 번째는 아니고 베타 테스트 한 100번 정도 보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첫 번째인데 다 이제 첫 번째다. 딱 본인이 네, 이렇게 외치고 네, 가는 게 첫 번째 거다. 네, 그랬었죠. 네. 네. 저는 네 마지막으로 더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 백만장자들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른 클래스로 보는 거를 너무나 당연시되는 문화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미 올라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도 아니면 올라간 그 같은 프로젝트는 아니겠죠. 근데 이미 올라가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단지 아, 백만장자들이라고 해서 네. 순위를 따로 매겨야 된다. 근데 그게 민간인이다 네. 아니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우주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훈련이 전혀 없이 민간인이 올라간 기록으로는 뭐 의미 있다고 할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미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이동 수단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뉴스가 좀 있긴 한데 이건 오늘 뜨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네. 관련 얘기인데 저희가 항상 그 방송에서 전기차 앞으로 올 대세 뭐 그리고 새로 나오는 사이버 트럭 뭐 F-150 라이트닝 이런 소리만 엄청 했었지만 사실 문제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화재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음, 일이 있었냐면은 그 쉐비 네. 의 주력 전기차 모델인 볼트가 2020년 11월에 사실 리콜이 됐었어요.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근데 네. 오늘 이제 다시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막 뜨기 시작하면서 그 특히 2017년에서 2019년 모델 이제 네. 그 몇 년간에 발행돼 그 나왔었던 그 모델들이 배터리 화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리콜 후에도. 그래서 오늘 음, 그 미국 교통안전국 NHTSA에서 혹시 2017년부터 2019년 모델 볼트가 있으면 집에 파킹하지 말고 집 멀리 떨어진 데 파킹하라고 조언을 오늘 그럼 했던. 그 충전소에서 불나면 그것도 위험할 텐데 충전은 어디서 어, 하라고. 그쵸, 그쵸. 네. 네. 이게 뭐, 핸드폰도 아니고, 결국 뭐, 같은 배터리이긴 하겠지만은, 그 화재 나면은, 음, 근데 그걸 집에서 떨어진 곳에 어디다가 주차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그냥 남의 집 그러니까요. 앞에다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런 소리를 하지? 근데 제 집 앞에 그만큼 안 두고 저기 충전소에다가 세워놓고 오면 그 충전소에 불나면 그 옆에 있는 차들은 무슨 죄며. 마음에 안 드는 집 아, 그 아, 앞에다가 항상 아, 세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 그 네. 배터리가 사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가 화재가 나면은 그 진화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전소 아, 자체까지 이게 잡기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소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원래 전기로 발생한 화재가 그 네. 가스 그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화재보다 진압이 어려워요. 음. 예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아예 나름, 이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이 매뉴얼이 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누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무 손을 안 쓰고 그냥 가만 놔두고 있더래요. 놔두게 되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왜 놔두겠냐 했더니, 저거 물 부어봤자 소용없으니까 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위에 번지의 이거는, 오염만 없으면. 네,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긴 하네요. 하는 생각이 이렇게 그냥 전기로 만약에 발생 화재는 물을 네. 부으시면 물을 따라서 거기서 발생된 물질들이 주위로 번지면서 불이 퍼져요. 그래서 전기 어, 때문에 불난 데는 원래 절대로 물 부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래를 부어야 되나? 네, 모래라든가 아예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에, 가스를 네, 그런 거에 대처하는 방법은 화학적으로 이 음, 전기 배터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을 안정화시켜주는 그 특별한 화학 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거를 이제 소화기 같이 생긴 거에서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 생각에는 이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만약에 이런 화재가 많이 나면 소방차들도 이제 나름 장비를 또 하나를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가스 나오는 폭탄 던지는 것처럼. 음, 그럴 수도 딴 있겠지만 얘기인데 그런 일이 드물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 제가 바닷가 쪽으로 살다 보니까, 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소방차들이 뒤에 보트를 쉽게 달고 다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물에 빠지거나, 뭐, 배가 뒤집어지거나 하는 뭘까,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러면은, 그, 그냥 소방차가 출동을 하더라고요. 두 번을 봤는데 그 뒤에 보트를 타고 가가지고 사람 거기서 구조를 하는데 그게 소방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방차가 여기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재밌네요. 네,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뭔가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뭔가 소방차의 모습. 네, 네. 또 다음 소식으로 저희 또 아마존의 새 CEO가 이제 등장을 음. 했죠. 네,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에서 팀 쿡으로 바뀔 때는 굉장히 네, 불안의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과연 팀 그렇죠. 쿡이 스티브 잡스만큼 제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거냐. 물론 스티브 잡스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는데 팀 쿡은 딱 보기에도 성격도 되게 온건해 보이고 이 사람이 네, 과연 그 제품의 혁신성, 이노베이션한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주가에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존이 물론 지금 AWS가 아마존의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하지만 AWS의 수장인 앤디 제시가 CEO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그렇게까지 큰 반발이 뭐 예, 안팎으로 예, 그렇게까지 큰 불안의 목소리는 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차이가 뭘까 되게 궁금한데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는 제프 베조스가 지금까지 회사를 끌고 나가온 방향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보통 ruthless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어떻게든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이 방향으로 앞으로 아마존이 계속 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지금 베조스가 아닌 사람이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드 이사회라든가 주주들도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시선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앤디 제시도 자기가 CEO가 돼서 이제 좀 더 주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뭐 diversity inclusion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좀 더 예,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도 얘기했고 또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존의 성장 방향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꾸려는 그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팀 쿡이 그 다음에 넘겨받은 어떻게 보면 애플이라는 기업을 그 뒤로 뭐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만큼의 충격적인 제품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애플이 오히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를 장악하는 완전 풀스택을 다 장악하는 기업으로서 딱 자리 잡는 그 역할은 팀쿡이 상당히 잘 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렇죠. 그 예, 트랜지션을 한 번 봤기 때문에 NDGS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불안을 덜 가지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자, 이 얘기했을 때 주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는데 아까 리차드 브랜슨이랑 관련해서 제프 베조스가 자꾸 우주선 타고 어디 간다 그러니까 너 갈 거면 CEO 자리를 내놓고 가라고 회사에서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것도 뭐 어차피 예, CEO 계속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전부터 했으니까 근데 뭐 예. 타이밍상으로는 그거 타기 전에는 내려오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팀 쿡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스티브 잡스에서 팀 쿡으로 넘어갈 때 하고 느낌이 좀 다른 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스티브 잡스 때는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뭐 스티브 잡스의 주가가 뭐 사실상 개인으로서는 뭐 정말 최고조로 올라간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됐고 그다음에 팀쿡 해가지고 저는 그때 분위기는 굉장히 그 우울한 분위기로 됐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 이미지가 꽤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간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조스의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루트리스하기 때문에 게다가 물러나기 직전에 굉장히 그 몇 달 동안에 자기 CEO에서 물러나긴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뭐 노조나 이런 걸 관련해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버려놨잖아요. 그리고 뭐 사운드 많이 걸고 해서 게다가 지금 워싱턴 그 내에서 지금 진행 중인 그 반독점법 위반 그 조사하는 것까지 관련해서 이 사람 여기 남아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 빠지는 게 회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뭐랄까 피뢰침이 덜 되는 쪽으로 뭐 어차피 맞아요. 뭐 아마존은 이번 그 반독점 조사에서는 무조건 피뢰침이지만 그게 좀 덜한 쪽으로 바뀌는 거를 위해서는 NDJC. 근데 제가 이게 여기저기서 들어보면은 NDJC의 성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베이조스 밑에 이제 세 명의 그 대표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세 명 대표리 중에서 이제 다들 이제 뭐 거의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그야말로 이공계 그 대표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그 후계자로 삼을 건가 다들 했다가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이 떠나는 걸 보고서 2019년, 20년에 떠나는 거 보고서 앤디 제시로 결정됐나 보다 했는데 앤디 제시가 됐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후계자 선정 과정이. 그래서 주주들한테 굉장히 안도감을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는 말씀. 게다가 사람이 베이조스보다 훨씬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래저래 안도감. 네. 예전에 그럼 사실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보태면은 스티브 잡스가 1기, 2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무가내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는 스티브 잡스는 초창기 스티브 잡스고 네. 그 작고할 때쯤에 스티브 잡스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고 괜찮은 경영자였다라는 평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천재인 이런 스티브 잡스가 가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감이 확실히 많았을 것 같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랜 기간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이 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좀 거친 다음에 된 것이라 게다가 또 요즘 뭐 그 다이버스라든지 뭐 ESG라든지 이런 환경에 더 잘 맞는 경영자인 것도 같고 확실히 네. 근데 사실 저는 앤디 제스가 물려받는 어떻게 보면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 아마존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조를 아주 열심히 노조의 반노조 활동을 방어하고. 했다든가 뭐 최근에 리나칸한테 대놓고 이 네. 반독점 케이스에서 리나칸이 좀 자기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서한을 보낸다든가 역대급 그런 서한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행보는 사실은 베조스 개인의 행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존이라는 회사 행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앤디 제시가 이것들을 다 물려받아서 어떻게 이미지를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반독점 케이스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네. 뭐 빠져나간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핸들할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앤디 제시가 한편으로는 그 사실 뭐 팀 쿡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서 이제 뭐 밝혀진 거긴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팀 쿡을 아는 사람들은 팀 쿡이 왜 생산 라인 관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거였는데 사실 앤디 제시가 제가 알고 이해하는 걸로는 그 아마존 그 웹 서비스를 앤디 제시가 먼저 베이조스한테 제안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앤디 제시의 작품이고 사실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AWS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팀 쿡보다는 좀 더 뭐랄까 신사업 개발 쪽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라는 느낌도 확실히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저너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굉장히 관리를 잘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그 태평성대라는 게 파운더 때 잘 오기보다는 파운더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좀 덕을 갖추고 인자하고 좀 프로세스 드리븐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태평성대가 열리는 것처럼 최종이 나올 때가 되는 거죠. 뭐 기업도 비슷한 게 아닌가. 팀 쿡이 약간 그런 존재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갑자기 최근에 빌 게이츠 각종 소문과 그렇죠. 네. 그래서 한참 전에 아마 물러나지 않았었나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사실 네. 아까 그 얘기는 잊어버렸는데 그 엑스프라이즈에서 우승했던 스페이스쉽 1은 폴 앨런이 100% 자기 사재로 펀딩한 거였어요. 폴 앨런이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평이 네, 좋기도 그렇죠. 하지만 되게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도 있어서 실제로 네. 제 사후에 지금 죽은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사실 되게 기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뒤로의 행보가 전혀 예측도 불가능하고, 왜냐면 지금 빌 게이츠 같으면 멜린다 게이츠랑 이혼을 해도 게이츠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 재단을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운영하겠다, 이런 게 좀 분명하잖아요. 폴 네. 앨런의 경우는 그런 게 또 전혀 없어서 약간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도와준 건 고마운데 앞으로도 네. 계속 도와줄 건지, 그런 게 사실 음,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궁금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제가 그 시애틀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폴 앨런이 이제 돌아갔는데 하늘로. 근데 음, 저는 그때 약간 놀랐던 게 분위기가 폴 앨런 뉴스가 뜨고 사람들이 되게 그 뭔가 정말 안 됐다라는 그런 조의를 좀 표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음. 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폴 앨런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이런 같이 음, 한 사람 정도로만 알았지. 근데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였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음. 시애틀 시에 굉장히 이렇게 인볼브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 EMP라고 익스퍼리먼털 뮤직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그 프랭크 게리의 되게 특이한 음악 네, 맞아요. 박물관도 그 사람이 기부한 거였고, 아, 시옥스 팀도 폴 앨런 뭐 맞아요. 구단주. 이 아, 회사 소유고, 시애틀의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재단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유럽의 폴 앨런 건물도 되게 큰 거 있고, 그러니까 그 시애틀 음, 정말 구석구석 되게 뭘 많이 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아이, 그 CEO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최근에 뉴스에서 어, 재밌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구글 CEO하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비교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최근에 구글이 좀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광고, 사실 구글 다 광고 수익인데 지금 광고 수익 다른 데서 따라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에서 광고 수익 따라오는 걸 보면은 딴 데서는 딴 걸로도 돈을 버는데 이건 완전히 구글의 현재 주가나 모든 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그 포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두고서 순다 피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다 네. 피차이의 문제 그 리더십 문제로 얘기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참 그 인종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인도계의 다른 CEO 해가지고 이제 사체네들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해왔냐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구글 CEO에다 비춰 그 갔던 그 뭘까 뭐 스포트라이트이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CEO로 이동을 하면서 네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 구글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네. 한번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춘달 피차이랑 나델라를 비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네, 기본적으로 그 대기업의 큰 기업의 CEO가 되기 전에 경력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다음에 우리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 저는 구글 알파벳이라는 그런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그 정도 경력을 가지고 그만큼 큰 조직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음, 음, 맞아요. 근데 음, 구글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그 갭이 좀 생기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네, 유튜브 같은 거 천하무적이죠. 예. 네. 우리 틱톡 뭐 이래도 여전히 유튜브는 천하무적인데 현재까지 뭐 에셋은 그런 굉장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다양한 네.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뭐 몇 가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여전히 존재하지만 또 헛발질도 요새 많이 한다라는 업계 평도 음, 확실히 있긴 하니까. 네. 저는 사실 나델라가 들어오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그 생명줄 같은 산업이 오피스 프로덕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것 네. 때문에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생명을 유지할 거야라는, 목숨을 줄 부여잡고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구글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이번에 팬데믹 하면서 거의 모든 교육에 구글 프로덕트가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구글이 계속 유지는 하겠다. 근데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델라가 했던 것처럼 혁신적인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수 맞아요. 있을지, 아니면 그냥 근근히 유지할지, 그런
건 당연히 갈라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팬데믹에 특히 굉장히 그 왜 이렇게 잡초 보면 네, 뿌리가 정말 넓게 퍼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되게 곳곳에 다 음, 스며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어요. 맞아요. 네, 특히 이 그 엔드 컨슈머 사이드에서는 일반 커스터머들한테 어필링 되는 부분은 구글이 뭐 마소보다 확실히 좋죠. 근데 이제 또 갭은 결국에는 또 비즈니스를 누가 네, 따내느냐 또 싸움에서는 맞아요. 여전히 구글이 좀 헤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구글이 학교에 그 스며들게 되는 과정을 저는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다 뭐 모든 음, 어느 순간에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그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예전에 거기에 관련한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음, 역시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발로 뛰었더라고요. 음, 그거를 그걸 선생님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붙잡고서 써보라 그러고서 해서 그게 한 학교에다 퍼뜨리고 한 학교에서 그 다음 학군으로 그 세일즈를 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글 내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때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지고 입소문을 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뭐랄까 퍼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은 역시 세일즈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철저했더라고요. 세일즈도 세일즈지만 저는 기술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팬데믹 딱 시작하고 모든 학교들이 원격 교육으로 다 스위치했을 때 가장 문제가 없었던 게 구글 프로덕트였어요. 맞아요. 그 스케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글의 기술력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만큼 스며들었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다른 프로덕트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공짜로 공급한 것도 크고, 크롬북의 가격이 싼 것도 되게 크고, 그 전에 이미 세일즈를 통해서 쓰고 있었던 학교들이 있었던 것도 크지만, 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초기에는. 심지어 그 3월에 다 같이 줌으로 스위치했을 때뿐만 아니라 8월에 다음 학기가 시작했을 때도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음, 구글은 한 번도 그런 글리치 없이 정말 되게 스무드하게 싹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일즈도 있지만 기술력도 당연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글이 사실 더 잘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세일즈를 좀 못한다 싶은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측면 보면은 그 줌 있잖아요. 줌이 좀 네, 애매해졌어요. 포지셔닝이 오히려 네, 그쵸. 초창기에 비해서 초창기에는 막 전부 다 막 줌 혁신이다 막 무슨 네, 새로운 SNS다 막 이랬는데 요새는 이거 줌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올 정도로 그 문제를 가장 제대로 표현한 말이, 이게 프로덕트냐 피처냐는 건데, 줌은 좋은 피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어디나, 어느 플랫폼이나 사용할 수 있는 피처지, 이게 프로덕트까지 갈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가 슬랙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마음 먹으면은 그거는 충분히 피처를 만들어가지고 뺏어올 수 있는 시장인데 문제는 그 줌이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까지 갖고 왔던 이 유저 베이스를 탈바꿈을 시켜가지고 이걸 완전히 프로덕트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냐는 문제인데 그냥 계속해서 피처로만 남아 있으면은 저는 계속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줌은 사실 팬데믹 끝나면 끝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근데 지켜봐야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엔 이런 대목이 이제 경영자가 음. 이제 탈바꿈하는 실력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의 어떤 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그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경쟁을 뭐 마소랑 구글이랑 하려고 작정을 했었다면은 줌을 업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줌을 네, 샀었어야. 예. 맞아요. 근데 뭐랄까 그 아마존은 그런 솔루션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완벽하게. 그냥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솔루션 단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연계를 하는 접점을 많이 제공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그게 아마존의 지금까지 방향이었지 않나요? 저는 아마존이 그동안 주력해왔던 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다른 데서 그런 얘기 잠시 했는데 특히 제가
좀 작은 개발 사업자에서 개발자다 그러면 제가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대박이 났을 때에 고객의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뒷단에 AWS 붙이는 게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앵그리버드 뭐 이런 식의 아주 막 갑자기 확 대박이 나는 1인 개발자 내지는 작은 업체에서 나오는 대박 상품들도 결국은 AWS 같은 대기업의 백엔드 솔루션에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아마존의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이 앞에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뒷단에 주력한다는 게 아마존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서 저는 그래서 아마존이 줌을 업었어야 됐나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방향성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마존의 방향성은 그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중소 사이즈의 사업체라든지 스케일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죠. 서비스라든지 접점을 예. 만들려면은 계속해서 이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라는 질문에 계속 휩싸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근데 부분에서 저는 솔루션을 주는 게 사실 또 다른 회사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장점 같은 거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근데 포인트는 최근에 그 홀푸드에 갔다가 저 홀푸드 자주는 안 가는데 가끔 가다가 이번에 갔는데 프라임 멤버십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이제 그래서 프라임 카드 갑자기 별로 안 써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 폰에서 그걸 찾느니 그냥 카드로 그냥 내겠다고 냈는데 그 카드가 프라임 멤버십이랑 걸려 있는 거라서 자동 여기 이 카드가 그 카드로 등록이 돼 있네요 하고서 그냥 바로 할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 일단 홀푸드 산 다음에 차근차근 그냥 홀푸드 전체가 그냥 아마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그 접점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어 아마존이 말씀하신 것, 상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소비자 접점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홀푸드만큼 그 잘하는 것도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알차게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존이 그래서 접점에 투자를 진짜 귀신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가장 비헤이비어 데이터를 뽑기 좋은 것에 접점 투자를 했구나라고 홀푸드 살 때 아, 생각했거든요. 음, 그 아마존 고 스토어 만들고 이런 거보다 훨씬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홀푸드 살 맞아요. 때 홀푸드가 그렇게까지 경영 상태가 좋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귀신 같은 이렇게 매수라고 그때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아마존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좀 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줌을 업어서 얻을 수 있는 비헤이비어 데이터보다 홀푸드를 업어서 음, 뽑아올 수 있는 데이터가 저는 훨씬 더 돈이 되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음, 솔직히 들어요. 그럴까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단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채널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사실 저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금맥을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할 거라고 개인적인 그 생각은. 채널에서 비헤이비어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죠. 연계 프로덕트를 음, 수많은 연계 프로덕트를 임플리멘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아마존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려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포인트가 아,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 음, 개인적인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인 회로를 돌려봤을 때, 이걸 얻으면은 그 비즈니스 솔루션을 대거 투입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얘기한 것 같네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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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간략하게 준비한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저희 그 짧은 이야기는 넘어가고 러시아 해커 그룹 온라인으로 넘어가죠. 네. 네, 이거는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굉장히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 흥미롭냐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지난 6월 달에 바이든이 푸틴을 만났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근데 만났을 때 그 어젠다 1번이 이제 그 러시아 해커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랜섬웨어 해가지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각종 지자체들이 지금 돈을 엄청 뜯기고 있는데 많은 숫자가 지금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푸틴과 만나가지고 이제 너 이거 해결해라 이 얘기는 이제 단판을 짓겠다고 얘기가 간 거고 근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사람이 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러시아가 했었어도 우리가 뭐 정부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별 문제가 해결이 된 거 그 회담 끝나고도 이렇게 해결됐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바이든이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 이거 그 해커 그룹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서겠다 하면서 이제 서버를 아예 망가뜨리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한 지 하루 이틀 만에 그 가장 그 악랄한 그 R-Evil이라는 그 해커 그룹이 다크웹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없어진 이유, 없어졌네. 근데 왜 없어졌지?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뭐 아는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서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러시아 정부하고 미국 정부 사이에서는 알고는 있을 텐데 밖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도대체 왜 없어졌을까? 그 이게 그 미국의 그 사이버 커맨드에서 한 일일까? 아니면은 이게 그 푸틴이 정말로 그 바이든의 협박을 듣고서 안 되겠다 이거 이 문제 그냥 해결해 버리자고 뭔가 조치를 했을까? 아니면은 그 알 이블이 그냥 스스로 이거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일시후퇴해가지고 접은 걸까? 아직까지는 그냥 그 추측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뭐 지금까지는 어느 채널에서도 딱히 유력한 가설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주위에 듣기로는. 네,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닫았다, 러시아 정부에서 닫았다, 외부에서 알아서 기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에다 돈을 걸라고 하면 저는 마지막에 걸 건데 아, 그 이유가 지금까지 런섬웨어를 가지고 해킹을 해서 돈을 벌었던 조직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 돌고 돌아왔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해킹을 이렇게 되게 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운영 조직이 보통 이제 결합을 해서 그런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조직 저 조직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운영 아, 조직만 계속 조금씩 바뀌는 형태 뭐 심지어 그것도 완전히 다 바뀌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식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써왔던 소프트웨어도 보면 뭐 예전에 썼던 소프트웨어 중에 뭐를 좀 다시 잘 바꿔서 이번에 새로 나온 지로데이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해왔어요. 좋은 방향이 음, 아니라는 게 문제긴 한데 음, 그래서 지금 이 레벨 입장에서 지금 레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싹 내려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용 손실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갑자기 다 닫아서 레벨이 실제로 손해보는 게 뭐냐? 랜섬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고객들에게서, 고객이라고 하면 안 되지. 피해자들에게서 랜섬 받을 수 고객들. 없다인 건데, 수금이 아직 안 커스터머 되는 거. 서비스, 네, 커스터머 서비스 짱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손해인데, 그게 이 음, 사람들한테도 그렇게까지 큰 손해냐. 이미 음, 한번 뚫었던 회사들은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 뚫어서 심지어는 같은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돈 내놔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걸어야 된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그냥 레벨이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려고 일단 네, 접었다에 걸겠는데 물론 러시아 정부가 살짝 압력을 했을 수는 있겠죠. 야, 너네 때문에 우리 골치 아프니까 일단 좀 조용히 좀 있어봐라고 했을 네, 가능성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해서 닫았다고 하기에는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한나라씩 싹 닫혀서 음, 보통은 공격을 해서 닫게 되면 공격을 받는 정황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주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네, 너무 깔끔하게 싹 닫혀서 저는
주로 이제 랩을 알아서 받았는데 압력은 좀 있었을 수도 있을까 정도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이것 때문에 되게 공교롭게도 실제로 랜섬을 내고 그 보코화 키, 디크립션 키를 기다리던 고객들이 오히려 지금 아,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못 못 받고 받아요. 그러면 연락할 방법 없어요. 그럼 데이터 잃는 거예요? 네. 더 나쁜 상황인데. 근데 그게 뭐 사실은 그런 먹튀가 랜섬웨어에서 굉장히 또 없는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암호화 해놓고 돈 내놔라 한 다음에 돈 줬으니까 보코화 키 주세요. 그래도 안 주고 먹튀하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뭐 전혀 예측 불가능한 나쁜 일이었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일단 랜섬을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타이밍이 너무 나쁜 거죠. 또 그런. 뭔가 근데 만약에 이 네. 사람들이 그, 어떻게 설명해, 자기네가 그, 우선 뭐, 그야말로 간판만 내리고서 좀 시간을 갖고 나중에 돌아온다고 얘기했을 때는, 어, 그게 가능하다는, 그게 만약에, 제가 예전에 들은 것도 일단 해커들의 경우에, 해킹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계속해서 해킹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사람들이 그 기술 가지고서 다른 데 가가지고 직업을 바꾸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온다고 했을 때 그게 잠시 물러나는 거였다면은 그 정도 선에서 해결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지난 지난 선거 직전에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선거 때 그 말썽을 피우면은 어, 뭐랄까 미국 국민들 사이에 유권자들 사이에 선거에 대한 불안이 생길까 봐 그때 약간의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 정도로 뭔가 모종의 합의가 않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완전히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할 수는 그냥 뭐 큰 해커 집단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면 굳이 이거를 했을 때는 지금 뭔가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 지금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뒤에서 약간의 합의가 있지는 않았을까? 너무 심한 생각인가요? 네, 그럴 수도 그런 있을 생각이 좀 들었어요. 텐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온 행보는 우리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네, 나오면 우리도 너네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상당히 강조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을 다시 압류한 것 예, 같은 그런 제스처도 그랬고, 사실은 그 압류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크게 언론에서 회자하고 또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를 한 거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다라고 거의 공식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보를 보여온 예, 것과 같이 고려했을 때, 뭐, 우리가 지금 곤란하니까 너네한테 뭐 이런 걸 해줄 테니 이제 공격을 그만해줘라는 식의 거래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너네가 한번 우리랑 사이버 전쟁으로 붙을 정도의 각오가 있는 게 아니면 지금은 니네가 물러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식의 음. 권고였을 가능성이 아마 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완전 이제 이건 내 피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적어도 겉으로 보인 행보는 그 전의 행정부들에 비해서 훨씬 강한 자세를 보여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오바마 음, 행정부가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란을 상대로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개발한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스톡스넷, 예, 네, 그런 것들이 오바마 행정부였을 때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조용히 일단 일을 일을 만들고 일을 처리하고 다 한 음, 다음에 그게 밝혀졌을 때 뭐
그래, 뭐, 사실 공식적으로 뭐, 우리가 그렇게 했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 우사마 빈라덴이 죽었을 때도 그냥 죽었다, 이렇게 했지, 우리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이런 퍼블리사이즈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강한 자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거래를 한다고 해도 좀 이렇게 뒷거래라기보다는 좀 더 강경한 권고의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랑도 확실히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는 말만 완전 세게 아무 다르죠.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네. 오히려 네.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아예 옹호를 해줬죠. 그 CIA가 미국 정보 기관들이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에서 뭐 그거보다는 푸틴의 말을 믿을 것 같은데라는 식의 얘기를 하곤 했으니까 황당했죠. 정말 정말 황당한 시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되돌이켜 볼수록 황당했던 정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네, 역사적인 사이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대통령이 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 돌이켜보니 이랬던 것 같아, 이런 책들. 아, 재미난 시절을 우리가 또 네, 겪었네요. 네, 저희 또 이렇게 버즈토픽스 다양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의 뭐 1시간이 지났어요. 네. 어이구, 네, 저희 그 두 번째 섹션이죠. 이슈 토크. 네, 오늘은 저희가 이슈 토크를 이제 매주 한 명씩 저와 이제 상현님 그리고 이재희님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 저희 시즌 1 마지막 방송에서 저희 이재희님이 화려하게 이제 데뷔를 이슈 토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뭐가 말이야.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네, 혹시라도 못 재밌었습니다. 아주. 보셨으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상현님께서 시즌 2 첫 방을 열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네, 네, 어떤 이야기죠? 네. 그 공산당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공산당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 되게 재밌어요. 전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굉장히 레이어가 많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디디 추싱하고도 관련이 좀 있거든요. 디디 추싱이 중국 내 이번에 미국에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웬만하면 상장하지 말지라는 신호를 보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졌죠. 그 신호를 보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상장을 했고, 근데 정확하게 그 뒷얘기에 따르면은 그 신호가 정확하진 않았대요. 보내지 마, 거기 상장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좀 기다리면 어떠냐는 식의 애매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확한 말이 아니니까 그냥 상장을 해버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냥 무시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중국 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제 새로운 가입자를 못 모으게 앱스토어에서 앱을 빼버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되게 재밌어요. IT 기업들이 당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당의 당성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거를 중국 정부랑 뭐 관영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자본가 기업들, 특히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뉴욕 증시에, 그것도 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모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제 적이라고 생각하는 뉴욕 증시에 가서 상장을 하고 왔다는 데 대해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가가지고 뭐 라인 같은 기업이 가서 상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뿌듯해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자본가들에 대한 미움만이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들이 모택동 사상을 다시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택동 사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다음에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모택동이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상 지금의 공산주의 중국을 만든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사람들을 잘 이끌었겠죠. 뭔가 잘 이끌지 못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저기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이제 남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집이 있는데 그 선집들을 어, 젊은 친구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20대, 10대, 20대들이. 그러면서 틱톡이나 이런 중국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보여주는데 그냥 지하철에서 요즘 애들처럼 입고 있는 10대, 20대들이 그 왜 그 지하철에서 성경 읽듯이 그 모택동 선집을 들고서 줄을 쳐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번만 읽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뭐 2번을 읽었는데 3번을 읽고 계속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읽는 어떤 경전처럼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꼭 언급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 모택동의 위치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아니면 예전 소련에서 뭐 스탈린이라든가 레닌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위치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그 사람들 똑같이 이제 같은 레벨로 이제 숭상을 하긴 했는데 중국에서는 원래 약간 그 신격화는 뭐 그게 북한의 신격화하고는 좀 훨씬 더 좀 마일드한 케이스긴 하지만은 왜 옛날 그 관운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 그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 사당이 있잖아요. 관운장 그 삼국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모택동을 숭배하거나 모택동에 사진을 걸어놓는 그런 일종의 그 컬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종교적인 성향 내지는 그 굉장히 광신적인 어떤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정치인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언제 나빠졌냐면은, 어, 뭐, 옛날 얘기는 하지만 1980년대에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모택동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못 살았는데, 이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하자는 어떤 흐름이 생긴 거죠. 1980년대 그게 생겨가지고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진 거는 그때 1980년대에 개방 개혁 이후로 만들어진 거였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어, 지금 뭐 마윈이라든가 이런 지금 성공한 그 인터넷 사업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40대, 50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30대들도 있지만요. 지금 그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30대 맞아요. 사업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받아들인 사상은 1980년대 이후의 개방 개혁이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다음에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될 정도로 굉장한 격차가 나는데 어, 그게 지금 그러면 빈부격차에서 그 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20대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20대 이하가 말하자면은 그 굉장히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의 착취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네들을 스스로가 이제 996 유명하잖아요. 996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996이 뭐냐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데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사실 그냥 공장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장기적인 커리어로 발전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는 어떤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리한 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각하는 그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한데 그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게도 공산주의가 남아 있었고 또 어릴 때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걸 느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대남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정 묶이고 있네 무슨 남녀평등 이건 뭐 남녀평등 제대로 하려면은 페미니즘은 물러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중국에서는 그게 그래 남는 건 공산주의 모택동 사상밖에 없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부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국 정부하고 그 지금 인터넷 그 기업 중국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IT 기업들
중국의 실리콘밸리 기업 같은 중국의 빅테크하고 여론 세계가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움직이느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을 손을 보는 과정에서 이런 여론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쁜 시각, 이 마윈 같은 이런 자본가들을 나쁘게 보는 시각을 굉장히 잘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100%또 그렇게 마음에 드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모택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진핑은 또 사실 자본가죠. 그렇게 보면은. 그걸 허용을 했으니까 지금 같은 그 자본가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급진적으로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시진핑이 이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그 발언을 많이 하면서 중국 하잖아요. 이번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이 됐지만은 이런 그 애국심 더하기 공산주의를 가지고서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이런 종류의 그 젊은 사람들의 여론하고 시진핑 노선이 같이 손을 잡으면은 그렇다면은 중국의 빅테크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거는 어, 중국에서는 미국하고 다르게 빅테크가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로비 능력은 분명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정부가 빅테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고삐를 잡아야 된다는, 그건 워싱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은 그 방법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그 작업이 중국에서는 들어갔고, 근데 그건 훨씬 더 빨리 진행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걸 법원 가고 한 10년 걸려야 될 작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명령하면 그냥 쪼개져 버릴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는 시진핑이 빅테크를 어떻게 길들일 거고, 그 과정에서 여론은 어떻게, 그리고 그 여론은 시진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중국에서 성공한 나이든 세대하고 20대들의 그 갈등 관계가 우리나라 그 586을 보는 이대남들의 그 생각하고 전혀 내용은 다르지만은 굉장히 애매하게 그 평행 우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공산주의를 가지고서 이쪽을 비판하는가 하면 이쪽에서는 이게 이슈가 이제 페미니즘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양상이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평행한 모습. 니네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뭐 미래 없잖아. 이거는 같은 요소라는 거죠. 저는 너무 굉장히 재미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난 말씀이신 것 같고 몇 가지 그 퍼스펙티브를 좀 보태자면은, 그러니까 뭔가 네.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 정부가, 특히 이제 시진핑 정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선과 젊은이들의 이런 게 좀 커플링이 되면서 그거를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과 중국의 금융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확실하게 시작되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 네. 디디추싱이 이번에 트집 잡힌 게 그 월가에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이랑 미국이 그 금융 밀월 관계를 수십 년간 지속을 해왔는데, 거의 90년대부터 여태까지 뭐 거의 30년 가량의 시간을 밀월 관계를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재 이 중국 부주석이죠. 그 시진핑의 네. 오른팔로도 불린 이제 왕치산 부주석 같은 사람이 네. 그 골드만삭스랑 딜을 트면서 막 미국 정재계에 엄청난 그 인맥을 맺고 이제 투자도 받고 월가에 진출하고 이런 거 포석을 마련한 게 사실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월가 돈 필요 없다라고 이제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는 느낌도 확실히 드는 것 같고,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 전쟁으로 발발된 게 금융 이제 자본 전쟁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 확실하게 들어선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 건 애플이겠죠, 물론. 맞지. 근데 저는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봤을 때 인터넷상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섬이 아닌 섬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에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할 건가를 얘기할 때 앞으로는 인터넷이 모든 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어떻게 보면 나라 간의 국경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인터넷을 깼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점점 뭐 꼭 나라 단위는 아니더라도 뭐 이유면 이유, 뭐 북미면 북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 좀 지역군으로 나뉘어질 거다 약간 판게야 쪼개지듯이 그럴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잖아요. 어, 네. 중국이 자본 면에서도 그런 노선을 추구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맞아요. 저는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IPO 하는 걸 되게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들었어요. 그 중국의 회계를 절대 믿을 수가 쉽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월가라든지 네. 이런 데 하고 나면은 다 까서 보여줘야 되고 데이터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되게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이제 뻥카가 다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괜히 막 이렇게 노출되고 빼앗길 수도 있고 금융자본이라든지 기업들을 빼앗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그걸 정부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산당이. 근데 음. 그렇게 해서 가장 최악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냥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을 실제로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제가 뭐 최근에 봤던 어떤 한 다큐에서는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중국 금융에 빈틈을 파고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자체를 공격을 하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을 한번 걸어서 거기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중에 헐값에 나온 매물들을 사들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음. 근데 이게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가거나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컨트롤 해버리면은 이걸 깔 이유도 없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자본가들 중국 내에서 자본가들을 약간 팽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확실히 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 보면은 좀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중국이 그 이재님이 중국이 이게 섬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아닌가 하셨는데 어 중국 역사 자체가 완전히 그 세계 역사하고는 다르게 따로 돌아가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0년 만에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진 거죠. 막 자본가들이 막 늘어나는데 이 노동자들은 못 살고 있고 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고 그래서 공산주의로 다시 귀의하게 된다는 상황이 아니 지금 이게 21세기에 무슨 얘기를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상황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거 뭐 역사가 이거 완전히 얘네들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내부적인 어떤 논리에서 돌아가는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사실 전혀 그 뭐랄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게 그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 막 그때 역사가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왜 이제까지는 경제 발전이 정치의 발전, 정치의 민주화를 끌어낸다는 게 뭐 서구의 명제였잖아요. 근데 그 명제가 중국에는 먹히지 않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한 21세기 2010년이 좀 넘으면서 중국에는 먹히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점점 결정이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정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 이게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 결국은 이게 중국 내부적으로 그냥 자기의 그 과거의 역사를 그냥 똑같이 반복을 하는 그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왜 지금 공산당 얘기가 나오고 있어라는
이런 좀 뜬금없는 흐름이 나온 게 그 정치 민주화로 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당성이라는 단어가 당성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게 공산주의 사상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기업이 어떻게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어,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 애국심에 대한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점점 유럽에도 지금 민족주의가 다시 올라오고 아, 있고 음, 사실은 그거랑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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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애국심. 근데 오늘 뭐 제가 노래를 듣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애국심 미국 노래였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애국심 얘기하는 게 항상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식의 얘기를. 예, 그래서 나라 일을 하는 별로 애국심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왜냐 애국심 자체는 좋은 일일 수 있는데 항상 애국심을 사용하는 거는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애국심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미국의 그 애국심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변질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 국기하고 애국심 한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그 태극기 부대란 말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미국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애국심 자체에 대한 그 뭐랄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젠다가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변질된 용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변질되고 위상이 좀 추락하기도 했죠. 근데 중국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게 뭐 더 미룰 수 없어 그런 강력한 발언을 백준영 이런 기념식에서도 하고 이랬겠지만 저는 약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일 때 이렇게 강성하게 나오는 게 조금 안타까운 타이밍이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음, 트럼프가 연임을 했었다면 뭐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뭐 허수아비인데 사실.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봤더니 등소평 살아있을 때 상원 의원으로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치를 했던 미국의 우와, 대통령이고 좀 뭐랄까 지금 지금 정말 나이가 잘하죠. 얼마나 네. 맞아요. 등소평이랑 만난 사진도 있어요. 그럼 찾아보시면. 왠지 형이 거기서 나,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느낌인데요. 아, 맞아요. 등소평 하면은 진짜 막 그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될 인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네. 하잖아요. 대부분의 근데 사람들이. 저는 어릴 때 등소평을 항상 뉴스를 썼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저도 그 백묘, 흑묘 이런 거 배우길 맞아요. 분명 바라는데. 귀만 잡으면 되지. 예. 그 아까 잠깐 그 얘기 제가 끊으려다 말긴 했었는데 모택 그 세계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그 독재자들 리스트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히틀러가 1위가 아니라 등소평이 1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등소평이 사람들을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왜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뻘짓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쥐를 잡는다고 해서 뭐 새를 잡고 뭐 이러다가 이런 과정에서 이 농사 다 망치고 뭐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머릿속에서 그린 거를 도입하는 과정 도입했다가 현실에서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이 혼날까봐 지방 관리들이 사기로 계속해서 숫자를 올린 거죠. 그걸 믿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 숫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얘기하기는 세상에서 현대사에선 적어도 현대사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은 모택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구글에서 찾아보면 항상 그 유명한 그, 그 뭐랄까 킬 넘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어설픈 일을 한 거죠. 정치를 장악을 했는데 경제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끌려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음,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 1980년대 비판을 받은 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일인데
이제 21세기에 그 사람이 다시 뜬다는 거는 그동안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뭘 놓쳤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국심이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읽은 기사였는데 그 성룡 있잖아요. 제키 챈이 자기 그 공산당에 가입하고 싶다고 내놓고 이제 구애를 하고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중국 공산당이랑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거의 그 뭐랄까 그 구애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애들이 그쪽 엄청 노선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네, 홍콩이 상황이 중국으로 다시라고 해야 되나? 네, 그쵸. 들어갈 다시 때도 넘어갔죠. 사실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네.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성룡은 별로 그렇게 아, 비판적이지 그때가 않았던 것 같아요. 비판적이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서 나서서 그 하나의 중국 그 노선을 대단히 그 자기 팬들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실 저는 이거를 작년인가 홍콩 음, 사태 한창일 때 그 홍콩 출신 친구랑 얘기 나왔는데 어, 그 친구도 영어 이름이 제키였어요. 근데 제키가 그 제키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 이제 막 아,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랐었어요. 저는 제키 챈 하면 진짜 막 스턴트맨의 1인자, 막 약간 이런 음, 생각으로 항상 바라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이런 면도 음. 있구나 놀랐었죠. 하긴 본토가 시장이 크겠죠, 아무래도. 영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맞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전 사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궁금한데 네, 특히 이제 중국에는 굉장히 그,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런 쪽 전공한 학생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기회만 된다면 미국 같은 데로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음, 북유럽에도 사실 꽤 많이들 가고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이 무택동 사상의 영향을 받아 나는 중국의 뼈를 묻으리라 중국의 부흥을 위해 중국의 건승을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음, 맞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케바케 아니겠어요? 네, Wise 맞아요. kids. 제가 여기 유학 와 있는 중국인 학생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저는 그 마윈이 실각했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 너는 여기 남고 싶지 않아? 너 돌아가서 중국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뭐 이런 스타트업을 하고 그런 거를 하면 언제 뺏길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렇진 않아라고 했더니 너무 당연하게 달라는 대로 줬으면 그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달라는 대로 안 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건 되게 사고방식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근데 저는 원인은 달라도, 마윈도 50대에 물러나고, 베이조스도 50대에 물러나는데, 한국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은 이미 어쨌든지 기술을 간에, 잖아요. 뭐, 왜, 이유야 뭐든지 간에,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 저기 이제 지도부가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다른 사람으로 계속 물갈이가 되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참 한국은 음, 네 여기까지만. 아, 근데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이준석 씨의 팬은 아니거든요, 전혀. 네, 아젠다도 다르고 많이. 근데 30대 중후반, 40에 다 가까워지는 청년한테 어린애라는 네, 표현을 써가면서 정치권에서 무시하는 풍토라는 게 네,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뭐 맞아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네. 그분의 팬베이스는 젊은 층도 있지만 되게 장년층에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어요. 음. 음.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김영삼 이런 사람들 다 20대 때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때 뭐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그래도 거물이었잖아요, 뭔가 사실. 30대부터. 예, 뭐랄까, 그때 그래도 발언권도 있었고, 20대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지금 뭐 20대 대통령 됐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20대 그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태도? 상상도 못할 것 같은
이 어른 대우를 분은 받았지 않았어요? 영선 의원이라고 들었는데 영선 의원이 당대표가 돼 있으니까 실제로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우리 당 대표야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기도 그러니까 물론 어린애라고 부르고 그러는 게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음. 약간 쟤를 믿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를 트럼프라고 부르기는 힘들지만은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상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정치를 저 안 해본 사람이 국회의원들 다 물리치고서 갑자기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대통령 그 후보가 되는 과정이나 지금 이준석처럼 평소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갖고 있지 않고 뭐 그야말로 지역구에서도 뽑히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분위기를 타고서 확 뒤집어 버린다는 그 현상은 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그 공통점을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어디나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정치 이제까지 작동해 왔던 민주주의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이미 바뀐 거를 정치가 이제 막 따라가고 있는 음, 느낌입니다. 사실 네. 거기에 인터넷과 컴퓨터로 이루어진 통신과 소통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왔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르지만 특히 트럼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을 확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직이 된 것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응원하자라는 그런 조직하는 것에 굉장히 거리와 시간이 그 기존의 소통하는 매체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런 예. 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변한 게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놈이 됐기 때문에 이, 이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새로운 그 정치 룰을 만들어 나가야지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그 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어 미국이나 어느 나라도 좀 하지 않고 있는 느낌? 이제까지 현재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잘 그, 그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적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완벽하게 좀 새로운 어떤 그 틀을 짜야 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기에는 큰 뭐 그림을 그릴 이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큰 맞아요. 그림을 지금 그리기가 너무 어렵고 저는 그래서 AOC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브랜드를 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그렇죠. 브랜드를 예, 가지고 그 영향력을 정치에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브랜드화되는 게 그냥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네, 무슨 당이다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져서 사실은 되게 아슬아슬한 느낌도 있어요. 저 혹시라도 음, 잘못 한번 흐름에 휩쓸리면 확 넘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지지해 주던 세력들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되게 그런 음,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예인 중에 유재석에 대한 추문이 나오면 되게 걷잡을 네, 수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약간 SNS를 잘 쓰는 것도 그렇고 뭐 크라우드 펀딩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점점 놈이 될 건데 그게 놈이 된 세상에서의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그 전보다 더 네거티브 마케팅이 유효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네. 약간 두려운 면이 있어요. 그 전에도 선거에서 사실 되게 네. 유효한 전략이 네거티브 전략이었는데 그게 네.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저는 퍼스널 예. 브랜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예. 사람들이 그러한 뉴놈 환경에서 뭔가 그 브랜드에 타격이 올 수 있을 법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여파가 있을 수 있어서 더 착해져라라고 주문을 막 기업이든지 사람들에게 막 하는 이유도 또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브랜드라는 게 네. 쌓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타격받으면 이걸 또 회복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확실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세대까지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10대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그 다음 세대한테는 이게 면역이 된 상태로 태어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한테는 훨씬 더 어, 뭐랄까 다룰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그래서 기사에서 되게 재미있는 거 봤는데 지금 젠지가 Z세대가 사실은 그 윗세대들 X세대나 이런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체를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많이 휘둘리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젠지는 그렇지는 그 정도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 젠지들 주변에 보시면은 그래서 페이스북 일단 안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거의 프라이빗으로 해놔요, 아이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이래가지고 뭐 소셜 미디어에 다 휘둘리고 있어. 그러면 그 우리가 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살 문제지. 그 다음에서는 오히려 다음 훨씬 더 면역이 잘 돼 있고 제가 좀 낙관주의자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문제는 심각한 문제긴 한데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세대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막 정치 얘기 막 되게 긴 영상 막 보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막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시고 젊은 애들은 막 30초짜리 영상 보고 피식 웃고 끄고 딴 거 넘어가고 약간 이러거든요. 좀 타입 오브 활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약간 그런 네,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나 이런 걸로 이야기 나눠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제 네, 알고리즘 버블 얘기 나오면 이제 네. 여기 끝없이 얘기할 수 있죠. 아, 아, 좋습니다. 저희 갑자기 중국 얘기 마무리하는 네, 와중에 그 이준석 씨가 등장함과 동시에 저희 이야기 주제에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네. 마무리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오늘 벌써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한 네. 지. 또 시즌 2 첫 방송인데 어떠셨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좀 재밌는데요. 좋습니다. 그냥, 이 뭐, 뭐랄까, 진행자가 50%가 늘어나니까, 막, 갑자기 저 지금 너무 탈바꿈 하게 방송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잡아먹었나 반성 중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온타임이에요, 온타임. 예. 저희 그리고 그 다음 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는 시즌 2 그 혹시라도 그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officehours.space 저희 새로운 웹사이트 가시면요. 거기에 질문하기 코너가 있어요. 거기다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을 마지막에 이제 그 할애를 해서 섹션을 그래서 저희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 같은 시간 목요일에 한국 시각 목요일 정오죠. 그리고 미국 서부 8시, 동부 11시에 만나 뵙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두 분 마무리하시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밌었습니다. 질문 많이 주십시오. 네, 저도 질문, 뭐, 각종 링크 참고 자료 환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 페이스북 그룹 옛날 그 프라이빗 그룹은 오늘부로 닫기로 하고요. 새 그룹 퍼블릭 그룹 오픈했으니까 오피스 아워 새 그룹에 또 가입을 해주시면 최신 방송 내지는 관련 링크들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